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반가워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후에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 같은 경우에 석기 시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석기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모두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오게 되면 이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위아래가 나눠진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청동기라는 금속 물질을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고 사회재산도 생기고 그리고 계급이 점차 생겨나면서부터 다른 부족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문제는 청동기 시대는 반드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대표자를 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급의 발생에 중요한 유물이 있는데요. 그 유물을 바로 옆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고인돌이라고 있습니다. 고인돌. 자, 근데 고인돌이라는 게 왜 고인돌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인돌은 여기 모양이 있으면 돌이 밑에 있고요. 위에 큰 돌이 얹어져 있죠. 네. 그래서 돌과 돌 위에 괴어 놓는다. 괜돌이라고 하다가 괜돌이 고인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인돌은. 자, 그래서 이 고인돌을 만들어서 왜 계급을 유추할 수 있느냐면요. 이 커다란 돌을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커다란 돌을 옮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거느렸던 사람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계급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일치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재정일치사회. 이 말은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냐면요. 제사와 정치가 하나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군장이 제사도 하늘의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 그 부족의 정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재정일치사회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철기가 그 이후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철기라는 물질도 같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청동기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전쟁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과목이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시험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스스로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과연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을까요? 네, 유물로 봤을 때 있습니다. 자, 원래는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이라는 동검을 사용해요. 비파형 동검. 대충 이런 모양을 띄고 있어요. 제가 미술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자, 이건 비파형 동검은 그 중국에서 쓰는 비파라는 악기가 이 모양과 비슷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러고요. 세형 동검은 가늘어졌다라고 해서 세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세형 동검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형 동검을 만들었던 그 거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푸집은 뭐냐면 금속 물질을 부어서 돌 틀 안에 넣어놓고 이게 녹으면 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물질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형 동검과 거푸집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던 걸 보면 한반도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문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문화, 독자적인 문화 또는 제일 오래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한반도에서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는 걸 또 예상할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그 종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명도전과 반량전, 오주전이라는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 발견됩니다. 이걸 봤을 때 중국과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청동기, 철기 문화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고인돌 그리고 재정일치사회였다라는 거 그리고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몇 가지 없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자, 고조선 문화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아니고 청동기 문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시대를 걸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그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단군 왕검의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야, 여러분들은 단군 왕검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이야기로만 들었을 땐 곰이 호랑이와 같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빌었는데 하늘에서 그래 너 60일 동안 마늘이랑 그 쑥과 마늘을 편식하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포기하고 나가고 곰은 끝까지 나와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해서 하늘에서 신이 한 명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바로 단군 왕검이다 라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자,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러한 신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곰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 원시 신앙에 대해서 배웠죠. 그 동물들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부족이 싸워서 곰 부족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하늘신을 섬겼던 부족과 곰신을 섬겼던 부족이 연합하고 그중 대표자를 뽑았는데 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단군 신화의 해석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군 신화, 단군 왕검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단군 왕검,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군 왕검은 기록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에 걸쳐서 단군 왕검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몇백 년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이 단군 왕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직책이거나 직책의 이름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잘랐을 때 이름을 단군과 왕검으로 나눴을 때 단군이 제사를 뜻하고요, 왕검이 정치를 뜻합니다. 신단수 할 때 재단단자입니다. 뭐 왕검 할 때 검 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제사가 하나로 붙어 있는 재정일치사회다.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봤을 때 재정일치사회라는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미술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릴 겁니다. 저는 한반도 지도를 그릴 때 35로 그리거든요. 주로 35 이렇게 그립니다. 네. 자, 세력 범위는 대충 한 이런 범위를 띄고 있어요. 자, 이 세력 범위가 뭐냐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그리고 칼, 그리고 고인돌, 사람의 무덤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건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고, 그 지역을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 한 번씩 시험을 잘 나오니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나왔던 곳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은 점차 발전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있어요. 그때 연나라가 주로 고조선에 많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자주 싸우면서 세력이 약간 약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나라에서 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준왕이 위만한테 그래, 중국의 발달된 문명 철기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위만이 이 철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고조선의 서쪽 북방 지역을 수비를 해라 라고 그 고조선의 준왕이 서북방에 땅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이 위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권력력이 있어가지고 세력을 더 키워서 준왕을 죽여버려요. 준왕을 죽여버리고 고조선을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자, 그래서 위만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위만이 썼던 위만조선은 남쪽에 고조선 밑에 진이라는 또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 그래서 중국에 또 한나라가 세워져요.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중개무역, 가운데 끼어가지고 여기 물건 저기 팔고 저기 물건 여기 가져오는 중개무역을. 자, 그 이후 고조선의 세력이 점차 커지니까 중국에 그 한나라가 있다고 했죠. 한나라의 황제였던 무제가 화가 난 나머지 이 중개무역으로 얘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나라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걸 1년여간은 고조선이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 오랜 전쟁 기간 동안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부 분열로 고조선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네 군데,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세웁니다. 군과 현. 그래서 지방으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그걸 낙란, 진번, 임둔, 현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있었다라는 것만 한 4군, 4군데로 나눠서 지배를 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고조선의 법입니다. 8조법이라고 있어요. 8가지 법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한서에 8조법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요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게 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만큼 사람의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치면 일을 못한다. 그리고 벌금을 내는 걸 봤을 때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남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라는 건 사유재산 개념이 있었구나. 그리고 법이 8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침략 이후에 법 조항이 60개로 늘어납니다. 이 말은 고조선 시대보다 한 사군 지배받았을 때가 민심이 점점점 힘들어졌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리고 60개의 조항으로 법이 늘어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 청동기 철기시대와 그 청동기 철기시대를 걸쳐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였던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